뉴욕 증시가 랠리 하루 만에 다시 혼조세로 주춤했습니다. 양적 완화 동결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고 9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05% 하락한 15,392.01로 장을 마감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등락을 반복하다 0.01% 상승한 1744.65로 마쳤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주요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기대가 커진 가운데 3분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 영향 덕분입니다. 영국 증시는 0.5% 올랐고 독일 증시도 0.02%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증시는 0.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미국의 지난 9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1.9% 감소한 529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의 시장 전망치 530만 건을 하회하는 결과입니다. 지난 8월 건수는 수정됐습니다. 당초 8월 수치는 6년 내 최고인 548만 건으로 발표됐지만 지난 7월과 동일한 539만 건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모기지 금리 상승은 수요를 압박해 미경기 반등을 이끌어왔던 주택시장 회복세를 늦출 것으로 예상돼 우려되고 있습니다. 찰스 에반스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에 출연한 에반스 총재는 연준의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2월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시장과 GDP 등이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얻으려면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셧다운으로 9월 고용 동향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을 발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에반스 총재는 올 들어 시행된 세금 인상과 정부의 지출 삭감의 여파를 언급하며 올해 성장률은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며 연준은 필요하다면 부양책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인 맥도날드가 미국에서의 판매 증가로 인해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유럽 등에서는 다소 부진한 수준의 판매에 머물면서 기대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맥도날드는 3분기 순이익이 15억 2천만 달러, 주당 1달러 52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14억 6천만 달러, 주당 1달러 43센트 대비 개선된 수준입니다. 반면 매출은 2.4% 증가한 73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 차익 매물에 또다시 간밤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적 완화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은 엇갈리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월 고용지표가 발표를 예정된 가운데 관망세도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0.05% 정도 소폭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S&P 500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소폭 오르며 13년 만에 최고치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조금만 더 오르더라도 최고치를 이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에 앞서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대체로 상승세로 마감됐고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가장 큰 뒷받침이 된 것으로 추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매출이 3.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증시에서 힘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됐고요. 유럽 증시 대체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 담겨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그다음에 유럽 증시 모두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의 풍향계가 실적과 관련된 쪽으로 많이 현재 기울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일부 지표가 하락 추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등락폭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는 0.05%가 하락했습니다. 15,39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15%가 올랐습니다. 3,920포인트. S&P 500 지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0.01% 강보합세 1,74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6%로 2.6%대로 다시 올라섰고 유가가 $100를 하회한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 되겠는데요. 그 9월 초에 발표 예정이었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와 아직 9월 실업률 수치 이런 부분을 좀 기다리는 관망 심리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가 실적이 주당 순이익과 매출 비교적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6% 오르는 $354 99센트로 마감이 됐고요. 장 마감 이전에 그 실적을 발표했던 맥도날드는 매출이 2.4%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좀 미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주가도 조금 빠졌는데요. 오늘 주가는 0.64%가 하락한 $94 59센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프랑스가 0.21%가 내렸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강보합세, 영국의 FTSE 지수는 0.48%가 올랐고 이탈리아 MIB 지수,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PSI 지수 등락이 좀 엇갈리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풍향계가 좀 달라지는 이런 모습이 최근의 증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번 주 미국의 어닝 시즌이 절정에 접어드는 가운데 시장의 눈도 기업들이 내놓는 실적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엇갈린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연말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의 매출은 비교해서 더 이번에 선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존주택 판매는 좀 부진했죠. 네. 경기 지표가 아마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는 매우 엇갈리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미 소매업계가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꼭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연말 가장 최대 소비 대목이죠. 이 홀리데이 시즌,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소비 심리를 얼마나 자극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이 셧다운, 연방정부 임시 폐쇄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소비 심리는 많이 위축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되고 있어서 현재 전미 소매업계가 올해 연말 소비 시즌을 좋게 바라보는 시각과는 현재 엇갈린 다른 의견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1월 22일 이제 추수감사절이 29일 전후니까요.
일주일 전부터 이제 프리 할리데이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웹사이트 중심으로 미리 이제 선취매나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의 행동이 꼭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소비 시즌에 대한 그 영향력, 올해는 조금 더 좀 강하지 않을까. 연말에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현재 퇴장하고 있어서 이런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올해 연말 소매 경기가 전년 대비 3.9%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3.5%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보다는 0.4% 조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유통과 운송, 항공과 택배업계 이런 쪽에 임시직 고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고용 효과가 일부는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서 선전할 업종,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애플에서 네.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는 그 날이기도 한데요. 아이패드 미니 업 버전이 아마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소비 시즌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갖는 소비자들의 품목은 이런 애플의 신제품이나 가전제품, 그 다음에 연말에 할인폭이 커지는 자동차와 여타 주요 그 소매업계의 유통업계가 지니고 있는 이런 품목들을 모두 망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애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의 새로운 신제품, 그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갤럭시 S4 시리즈 이런 부분도 매출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의류업체는 이제 종목별로 보면 갭이나 에버크럼비 등의 매출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고, 고급 의류업체인 랄프로렌도 연말 소비 시즌을 단단히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포드나 3대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여기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트북 이런 쪽에서는 이제 델 컴퓨터나 그 애플의 소형 현재 아이패드 이런 쪽에 수요가 좀 많이 몰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페덱스라든지 이런 그 택배의 그 물량이 상당폭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대목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양판점 업계, 그 다음에 월마트나 노드스트롬 이런 백화점 업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 이맘때 중저가, 중산층이 많이 찾는 노드스트롬이나 제이시페니의 실적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객들, 특히 이제 VIP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메이시스나 삭스는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계가 올해 말 장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보석업계도 호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소시에테 제너럴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년 초에 3%까지 찍고 당분간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국채 가격이 아주 좋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비관적인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 소시에테 제너럴이 가장 현재 미국의 국채 가격에는 약세의 그 시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2.61%로 전전일 대비해서는 2bp 정도 현재 안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글로벌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미켈라 마커슨 대표는 내년 초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핑코의 빌 그로스가
국채 가격의 안정세와 강세 기조를 얘기하는 흐름과는 현재 다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소시에테 제네럴은 2017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는 5%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금리 정상화의 그런 기대감이 여기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BTI 증권이나 최근에 그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식견을 공개한 마크 파버는 양적 완화 기조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늘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빠른 국제 금리의 상승을 보는 미국 내 시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주간 업종과 테마 흐름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 한 주간 시장을 이끌어갈 강세 업종들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서 특징을 보였던 업종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강세 업종, 약세 업종 나눠볼게요. 네, 일단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풍력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풍력 시장 그 급부상의 기대감이 좀 작용하였고, 음원주 같은 경우는 음영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좀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 스마트폰 그 상용화 소식이 전해졌고요. 싸이 관련주 같은 경우는 가수 싸이가 다음 달 신곡 발표 소식이 전해졌고, 방사능 관련주는 일본의 고농도 오염수 누출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세를 보였던 원전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원전 축소 계획이 전해졌고, 그리고 건설주는 입찰 담합 건설사 제재 소식과 모바일 게임주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동양그룹주는 거래 재개 후 연속적으로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 CJ그룹주는 CJ E&M의 실적 부진 우려가 좀 약세로 작용하였습니다. 네. 먼저 강세 업종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음원 관련주, 싸이 관련주도 어제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밖에 강세 업종 중에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음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음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였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한국저작권 그 위원회는 제2차 음원 전송료 개선 협의회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2차 운영회는 그 음원 가격을 좀 현실화로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관련 개정안들이 지난 6월에는 좀 승인을 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는 그런 그 한 차례 음원 가격이 좀 인상하는 모습 보여왔는데, 일단은 2016년까지는 그 매년 10%씩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저작권법이 좀 강화가 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은 좀 특정 이슈에 따라서 워낙에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무선 충전 스마트폰을 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가 내년 상용화를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자기 공명 발신 스마트폰 그런 무선 충전 기술에 뛰어든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상황이고, 따라서 시장에서도 조금 기대감이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내년이 될지 이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우선은 관련 주들에 대한 좀 3분기 실적부터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워낙에 좀 움직여진 만큼 구체적인 사업 동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아무래도 접근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에 구체적인 그 사업을 살펴보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싸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제 싸이가 그 다음 달 신곡을 발표할 것이라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주들은 대부분
대부분 좀 기대감만으로 급등을 한 모습인데, 하지만 이런 관련주 중 일부는 사업적으로 싸이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실적도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실적과 무관한 종목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들이 거의 다 심리적인 요인만으로 좀 급등한 모습이고, 싸이의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뭐 기업의 그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곡의 발표 후에 오히려 차에 실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신규 그 매수하실 분들은 아직은 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음원 관련주는 단기적인 접근 말씀해 주셨고요. 무선 충전주, 구체적인 사업 동향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이 관련주는 실적이 아닌 단순한 신곡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이라면 주가 흐름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접근하는 데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세 업종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약세 업종 점검을 해볼게요.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요.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공사인 그런 LH로부터 입찰 담합 관련 중징계를 받았던 중소형 건설주들이 모두 다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LH가 뭐 판교와 같은 이런 신도시 8개 지수의 그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담합을 하였던 35개 중소형 건설사들을 좀 적발을 했고요. 이번 적발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앞으로 입찰에 대한 그 1년 동안 정지를 내리면서 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따라서 주가도 조금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 건설주라면은 해외 그 수주가 인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중소형 건설자들은 거의 해외 수주가 없이 거의 국내에서 수주를 얻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일단은 좀 멀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CJ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때는 CJ E&M에서 시작이 되었던 3분기 그 우려감이 아무래도 그룹주 전반으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다 약화된 상황이고요. 요새 그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은 일단 기관 투자자가 외면하는 종목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관련주들이 좀 매수의 평단가가 좀 낮았었고, 지금 기관들이 보면은 거의 다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파악이 되는데,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따라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대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양그룹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동양그룹주들이 재개 거래 후 그 이틀 연속 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난 18일에는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워스 3개 계열사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좀 결정을 내렸고요. 아직은 사태가 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업 가치라든지 그동안의 악재가 한꺼번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법정 관리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당분간은 사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은 주가가 횡보세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실적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주들 문매를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건설주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대형사 건설주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중소형 건설자는 거의 다 국내에서 좀 수주를 얻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은 거의 다 해외에서 수주를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해외 수주에서 워낙에 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만큼 좀 대형 건설사,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대린 산업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한 7%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우려에 대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워낙에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물산 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주가는 다시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어제 많이 내렸었던 삼성 엔지니어링 반등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관심을 둘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인 만큼 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학주와 반도체주 그리고 통신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외국인이 조금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좀 LG화학이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러니까 4분기가 화학주가 좀 계절적 이제 비수기라는 점은 있지만 2분기 이후부터 중국이라든지 유럽이 좀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점은 좀 실적 개선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3분기 그 중국의 GDP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조금 경제적으로 좀 호조를 보여 나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제품 가격이 점차적으로 회복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좀 문제가 되었던 나프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점을 보면은 이 부분도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모바일 D램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C보다는 주로 이제 모바일 쪽에 더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IT 기기가 반도체 업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좀 IT 기기가 새로운 그 제품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 장비 발주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대규모 생산 라인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도 반도체 장비주나 반도체주에 한번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이 다가올수록 투자자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배당주에 대한 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배당주의 또 매력이 더 그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통신주의 같은 경우는 매년 그 배당 부분에서 매력이 조금 부각이 되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계속적인 좀 매수세도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LTE 가입자가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 단말기 교체로 인해서 이익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통신주, 반도체주, 화학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업적으로 화학과 반도체주 말씀해 주셨고요. 연말 배당을 고려해 본다면 통신주까지 지금 관심을 둘만 하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가외과의 이상로입니다. 어제 시장 급락도 많은 코스닥 장이 조금 펼쳐졌는데요. 종목마다 지금 개별주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대형주는 안전하게 잘 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는 왜 이렇게 흔들림이 많은 걸까요? 그 중에서도 슈프리마라는 지문인식 기업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3.6%대로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한번 같이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어제 밑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고 아무런 뉴스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밑꼬리 자체를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문인식 기업이 망하는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밑꼬리가 발생되었고 이런 낙폭 자체가 생겼을까라는 의문을 말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중소형주에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슈프리마는 왜 이런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슈프리마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 관련 바이오 인식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 관련으로 하면서 슈프리마는 지문인식에 대해서 크루셜텍이라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기를 생각을 한다면 바로 슈프리마가 떠오르게 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는 상당 부분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21,000원대를 저점으로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26,000원대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을 뒤로 봤을 때 뉴스는 바로 아이폰 5S에 대해서 지문인식 솔루션이 안에 들어가 있다 였다는 거죠. 슈프리마의 기술은 아니었지만 그런 지문인식 자체가 아이폰에서도 시작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진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지금 아이폰 5S의 메인 화면인데요. 거기에 암호 및 지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홈 버튼을 시작으로 거기에 지문 인식이 된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런 지문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에 출시될 신제품에서 무조건 회용도가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만큼 이런 시각들이 접근하면서 주가는 끌어올리게 됐다는 거죠. 이런 시각들이 접근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끼어있기 마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매출처는 어떻게 되며 매출은 과연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제품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출입 보안 관련이겠죠. 출입 보안 관련으로 이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보시면 현금 지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도어락, 아니면 금고 같은 부분에서도 이런 바이오 솔루션 기술은 들어가고 있다는 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중요하고 세세하게 가끔씩 하는 일들을 보시면 전자투표라든지 아니면 범죄자 감시, 전자주민증 같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구나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많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봤던 것은 출입문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문인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은 상당 부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매출, 기업에 대해서 이윤을 남기는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지금은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고 있는 모습이었고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슈프리마가 가장 급한 일은 여기에 대해서 대중화를 좀 더 확실하게 해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지금까지도 기대감이 올랐던 주식이었고 지금부터도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3분기까지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월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전 고점이었던 부분까지 지금은 쉽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이 매물대 자체에 다시 한 번 더 걸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됐다고 좀 보는 게 좋겠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큰 하락세가 주가에 발목을 잡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제가 중요한 가격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이 23,800원대, 그리고 상단에 26,800원, 그리고 중간 밴드를 24,500원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밴드를 보더라도 현재 같은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하단의 밴드 23,800원이 그렇게 지지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23,800원 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의를 둘 수 있겠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23,800원대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간다면 이것은 순전히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크게 변동성이 나타난 것밖에 없는 이유겠구나 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채인식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채인식이라는 부분, 삼성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신제품에 넣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인데요. 홍채인식 관련으로도 지금 슈프리마가 단연 선두에 있죠. 그리고 슈프리마는 미국 호재가 있는 게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런 부분 자체가 실적에 잡히기 위해서는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좀 더 길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이니만큼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성 기사에 우리가 좀 더 집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3,800원 저는 단기적인 지지점이 나왔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신 전략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 이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문인식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관련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는 종목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먼저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해 볼까요? 라운드 1, 레디, 고! 앨런 그리스펀 미국 전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성장이 수십 년 동안 둔화된 것은 복지 분야 정부 지출 때문이라고 꼽았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문제가 복지 혜택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셧다운 사태의 책임은 늘어난 복지 예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꼴이 되네요. 사실 이 부분이 공화당이 이번에 정치할 때 이 네. 부분을 냈었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유로존이 복지 때문에 유로존이 금융위기를 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다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저축은 줄어들면서 복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약 5조 달러 정도의 빚이 부채가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오바마 케어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더 늘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 그린스펀이 얘기한 복지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이 이 복지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린스펀은 이제 복지 비용을 좀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복지를 하다 보면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증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고소득자는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공화당의 정책이 그렇게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복지에 대한 부분, 미국이 복지를 좀 줄인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출을 약간 줄이는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서 복지를 늘릴 수 있는지는 약간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난 복지 예산이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김동섭 이사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1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라운드 2, 레디, 고! 닥터둠 마크 파버가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걱정하기보다는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마크 파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이 언제 나올지를 걱정하기보다는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의 의견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차기 연준 의장의 성향을 봤을 때 완전 고용을 추구한다 그러면 양적 완화 축소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는 그 고용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연준 의장 자네 델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내년 한 3, 4월에는 양적 완화가 축소가 시작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크 파버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양적 완화가 한번 진행이 됐던 어떤 긴급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의 미국 사례를 보면은 그것이 이제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계속 이끌고 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서 경기를 더 살리기 위한 양적 완화가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자산 버블이 옴으로 인해서 시장은 붕괴 과정을 일 것이다. 결국 이제 닥터 둠이 얘기하는 시나리오죠. 자산 거품으로 인한 시장 붕괴. 이 자산 거품에 의한 시장 붕괴는 거의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양적 완화를 지금 자산 매입하는 걸 늘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미국 연준의 그 재예치된 돈이 한 1조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있어요. 이게 0.25% 이자를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치해놓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돈을 예금금리를 제로금리로 가져가서 시장으로 이끌어서 오히려 경기 부양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 심리를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연준의 의원들이 바뀌게 되면 그 연준 의원들 중에서 한 몇 명은 매파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어서 자산 매입을 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현재를 유지하되 경기 부양을 가져가는 방법을 찾는다면 아마도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연준도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자 비용을 없애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다음번에 어떤 테이퍼링을 진행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 이자는 더 많이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한 어떤 자산 거품이 오고 그로 인한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은 그 파동적으로 봐도 과거 6,400에서 12,800을 갖다가 다시 조정을 1,400까지 준 상태에서 1파에 해당되는 6,400포인트를 더 더하면 16,800포인트 내지 아니면 1파에 1.5배가 되는 19,400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버블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 버블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을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차기 연준 의장인 자넷 옐런의 성향을 본다면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게 김동서 이사님의 추론이시고요. 다만 그래도 내년 3월 이후에는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김동서 이사님의 의견이십니다. 두 번째 라운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Round 3. Ready? 투자 전문기업 프랭클린 템플턴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주식시장의 회복세에 주목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유럽 시장에 투자할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 증시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유럽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적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목할 만한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템플턴에서 유럽에 기회를 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여전히 미국이 더 낫다라고 네. 봅니다. 물론 이제 템플턴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머징 마켓의 어떤 안전자산 선호가 줄어들고 선진국으로 이제 투자 가치가 전환할 것이다라는 데 기본 베이스를 깔면서 얘기를 하면서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저평가됐다. 저평가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로존은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른다. 왜? 사공이 너무 많죠.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각 나라가 역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전까지는 유로존은 저평가돼도 미국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좀 앞에 말씀드렸죠. 버블이 한번 올 거다라고 얘기했죠. 버블이 오게 되면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상승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유로존이나 미국이냐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를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견조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이 시장에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를 우리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무역 적자가 15개월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는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가 18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죠. 정반대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아시아를 투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일본과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과정. 오히려 이것은 전 세계 버블이 오는 과정이 혹시 제가 예상대로 온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 아마 이것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시장을 계속 진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템플턴은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께서는 유럽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소리지만 일단 재정 리스크라는 폭탄을 항상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럽보다는 미국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펀더멘탈 주목해보면서 투자 적국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도 힘차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